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용현동의 굴다리 다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나는 유아 시절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대지 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였으며 나중에 큰 사업을 하셨다.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 약 1년 만에 우리 집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서울에서 꽤 좋은 주택에 살던 우리는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만수동에서 3년을 산 후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인천 용현동 굴다리 다방이 지하에 입주해 있는 조그마한 빌라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집은 매우 좁았는데 구조는 이랬다. 거실은 복도식으로 폭은 대략 2m 정도로 매우 좁고 길었다. 방은 2개인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보였고, 거실을 따라 약간 올라가면 두 번째 방이 있었다. 신기한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항상 이 두 번째 방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온 후 일주일 뒤 집들이 하는 날이었다. 집들이로 우리 외가분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께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아기 포대기를 달라길래 제가 건네주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히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거든요. 그 여자가 찢어진 포대기 반만 들고 돌아가고, 우영이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우영이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잠에서 깼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는 황당한 아주머니의 말에 그냥 웃어넘기셨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그날 우리 외가 친척들 20명이 왔는데 그 좁은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20c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창문까지 1살짜리 어린아이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 동생은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가서 떨어졌는지. 그렇게 그 집의 두 번째 방에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채 2달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우리 집에는 2층 침대 하나와 킹사이즈 3인 침대가 있었는데, 2층 침대를 분리시켜서 아래층은 첫 번째 방에 놓고 위층은 킹사이즈 침대와 함께 두 번째 방에 있었다. 어머니는 분리시켜 놓은 2층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와 우리 형제들은 일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일찍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방에 불을 끈 채 미스터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잠을 자려고 TV를 끄고 누웠는데,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살짝 돌아보셨더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속의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몸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남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황당한 것은 겨우 30c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팔의 뼈가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으깨져서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도 이렇게 부러질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되도록이면 두 번째 방에 출입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요일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어색하고 불안해서 친척 누나가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도 집에 계셨습니다. 그날 이른 새벽은 꽤 쌀쌀했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추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가서 보일러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겨우 일으켜 보일러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이 화면 조정 상태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대담하게도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머니에게 천천히 돌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TV가 켜져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방으로 돌아가 제가 껐던 텔레비전을 다시 켜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일요일 아침 뉴스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본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호되게 꼬중을 듣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친척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도 내 동생 병간호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은 큰 외삼촌이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녁까지 그다지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도 삼촌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느낀 저는 텔레비전이 있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귀신을 보면 대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 그것이 뒤를 돌아볼까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절대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정신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나와 근처 작은 주택으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가 나간 후에도 그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빌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간 것.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보여서 우리처럼 금세 집을 나간 사람들 등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나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내 바로 앞에.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을 봤다. 내가 기가 센 편인지 귀신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전까진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학원을 갔다가 놀다가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애니메이션을 보느라 늦게 샤워를 했다. 아마 그 시간이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그런데 한참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전등이 깜빡깜빡 거리더니 팥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하지만 샤워기에는 물이 틀어져 있었다. 나는 졸지에 암흑 속에서 샤워를 하게 되었다. 그때 머리를 감고 있어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서워서 눈을 뜰 용기도 나지 않았다. 일단 물로 얼굴을 씻고 눈을 꼭 감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기분 탓이었을까? 누군가 앞에서 자꾸 내 머리를 꾸깃꾸깃하면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너무 섬뜩해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잠이 너무 깊이 드신 걸까? 왜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지? 그리고 내 귀에선 이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사이 갑자기 전등이 팟 하면서 켜졌다. 나는 안도하며 눈을 떴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것에서 눈을 뗄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보여졌다. 그 여자는 내 머리카락을 만지며 나랑 똑같이 쭈그려 앉아 있었고 아직까지 내 귀에선 선명하게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귀를 통해 뇌에서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머리는 상하가 뒤집혀 있었다. 아까부터 내 팔뚝에 스치던 것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의 손을 세차게 부리치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무서워서 손을 파르르 떨며 수건으로 대충 몸을 닦고 옷도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허겁지겁 부모님이 계신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엔 가지런히 정리된 이부자리만 있었다. 그날 부모님은 친구분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날만 생각하면 몸이 경직되는 것처럼 마비됩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에는 샤워도 못하고 늦으면 아침에 샤워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교회 수련회. 보통 수련회는 여름에 간다. 우리 교회도 여름에 갔다. 아직도 우리 교회의 유명한 화학계곡인가. 계곡 이름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대충 위치를 설명하면 민박집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길이 쭉 나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뚝방이라고 했다. 화학계곡에 도착한 뒤 집사님들이 저쪽 계곡에 있는 방갈로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했다. 기도회를 다 하고 방갈로를 2개 잡아서 하나는 어른들이 주무시고 하나는 중고등부가 잤다고 한다. 26살짜리 형이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깨웠다고 하더라. 그래서 형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애가 중고등부 여자애 하나가 뚝방 쪽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 손전등도 안 들고. 약 10년 전이니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고 또 그쪽이 계곡이라 밤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했다.
형이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몇 명 말하고 형은 손전등을 들고 무섭지만 자기 친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했다. 얼마 안 가니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여자애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걷고 있었다고 했다. 그 상황이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형이 용기 내서 그의 어깨를 잡고 너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애가 산책 좀 하려고요. 라고 하면서 또 걸러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형이 잡으러 가는데 뒤에서 나머지 중고등부 애들이 신나서 따라왔다더라. 중고등부 애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여자애가 아까 봤는데 저기 뚝방 끝에 앉을 만한 곳 있거든.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나 하다가 자자. 라고 했다고 하더라. 형은 너무 무서웠는데 중고등부 애들은 신나서 가자고 했더라. 형은 개인 책임도 져야 하니까 갔다고 하더라. 거기서 그 여자애가 유체이탈, 귀신 본 이야기 등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해줬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문득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알고 그만 가자고 하고 가고 있는데 다 왔는데 외관이 화장실이 있지 않는가? 집사님 한 분이 형 들어오는 거 보고 그 화장실 쪽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형은 너무 놀라서 자기 동생과 같이 역주행으로 왔던 길을 뛰어돌아가고 나머지 중고등부 애들은 주저앉았다고 했다. 근데 형들이 정신을 차리고 와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 여자의 말을 했다더라. 집사님이 놀래켰는데 그 여자애 꿈쩍도 안 하고 집사님을 한번 쳐다보고 손전등 없이 방갈로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형은 그 애가 정말 어떻게 된 애인가 싶어서 어른들 방갈로에서 잤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방갈로를 떠나서 숙소로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찬송도 부르면서 어제 그 일을 다 잊고 밤이 되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 뒤편벽에 정말 머리 하나 보일 만큼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그 형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갑자기 어제 그 여자애가 크크크크 하면서 웃더란다. 그래서 형이 왜 그러지 하고 목사님을 쳐다봤는데 목사님 뒤편의 창문에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고 했다. 2층이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 지르면서 기절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봤더니 사라졌다고 했다. 형이 정말 놀라서 설교가 끝나고 자기 동생들이랑 씻으러 갔다고 했다. 그래서 씻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자기 시계 있는 태엽을 막 돌리면서 시계를 던지고 막 넘어져서 뒹굴었다고 했다. 형은 정말 그 모습 보고 기절했다고 했다. 그리고 거의 10년 뒤 내가 수련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 듣고 귀신은 있나 생각하면서 수련회 끝낸 뒤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철회를 하고 있었다. 교회가 본 사람 알 것이다. 철야 목사님 설교 끝나고 불 끄고 거의 10분간 통성 기도를 한다. 방언하는 여집사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가 구석 쪽에서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는데 시끄러워. 똑똑히 들었다. 이 소리. 내가 그 소리 듣고 눈을 번쩍 떴는데 우리 중고등부 한 명이랑 눈이 마주쳤다. 걔도 들었는지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더라. 그래도 그 당시 꽤 은혜 받은 상태라서 기도로 이겨내려고 무릎 꿇은 상태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했다. 근데 인기척을 느껴서 눈을 살짝 떴는데 앞으로 몸이 갔을 땐 안 보이고 뒤로 몸이 갔을 땐 조금 하얀 옷이 보이고 거짓말 아니라 정말 무서웠다. 눈 감고 기도를 멈추고 있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또 교회 모임이 있어서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마지막 기도 시간인데 그땐 중고등부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또렷하게 엄청 크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 다 들었다. 중고등부.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이 그 여자 목소리 들릴 때마다 주님,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 그 여자 목소리가 안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금요 철야하는데 그날따라 성도님이 많이 오셔서 중고등부는 2층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2층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쿵. 누구 올라오나 봤다. 아무도 안 올라온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렸다. 우리가 그 소리 때문에 기도가 끊겼다. 회장님이 나가봤다. 아무도 없다. 회장형이 들어오면서 애들아, 아무도 없어. 잘못 들은 거야. 다시 기도하자. 이 말하니까 다시 쿵쿵쿵쿵. 우리 정말 모여서 덜덜 떨면서 기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니 그런 귀신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믿음도 더욱 더 강해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얼마 안 됐다. 또 금요 철야 2층에서 하고 나서 교회에서 잘라고 형들이랑 누웠다. 마침 교회 새로 온 애가 있어서 그 애한테 저 위에 있는 이야기들 다 해줬다. 나름 추억이라 생각하면서 돌아 누우면서 발자국 소리 들리던 그 계단 쪽으로 누웠는데 계단 끝에 여자 귀신 얼굴이 스르륵 하면서 올라왔다. 나 그대로 기절했다. 네 번째 이야기, 수험생. 철규는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입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골목 끝에서 이상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바싹 말라서 눈빛만 형형한 게 기분 나쁜 할머니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철규를 빤히 쳐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떨어졌군. 별난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철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철규는 입시에서 떨어졌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철규는 재수를 결심했다. 1년이 지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다. 또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또 떨어졌군. 철규는 또다시 입시에서 떨어졌다. 포기할 수 없는 오기로 철규는 삼수를 결심했다. 입시철이 다가오자 철규는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다. 입시 날짜에서 꼭 100일 전이었다. 이전에도 100일 전에 이 할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도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 철규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때요?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구먼. 안 돼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 그렇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은 이랬다. 오늘부터 매일 밤 살아있는 것을 하나씩 잡아 그 피를 화장실 변기에 뿌리라고 했다. 이렇게 100번만 피해 제사를 지내면 너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철규는 그날부터 쥐를 잡아 화장실 변기에 피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쥐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철규는 길거리에 고양이와 개를 죽이기 시작했다. 길에는 동물들이 자꾸만 실종되자 사람들은 동물들을 묶어두기 시작했다. 99일이 지나고 마침내 마지막 날 밤이 왔다. 철규는 초저녁부터 사냥감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12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절박한 마음에 철규는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고는 어머니를 살해했다. 철규는 어머니의 시체를 끌고 화장실로 갔다. 그때 뒤늦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변기에 피를 뿌릴 때 화장실 불을 끄라고 했던 것이다. 변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철규는 변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바로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입가에 묻은 어머니의 피를 핥으며 말했다. 그러길래 불을 끄라고 했잖니. 다섯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마을에서 생긴 일.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명절을 맞이해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밤늦도록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제안했다. 이봐, 우리 누가 담이 큰지 내기해보는 게 어때? 모두가 좋다고 찬성했다. 그런데 도대체 뭘로 누가 담이 큰지 내기를 할까? 그러자 가장 담이 크기로 소문난 친구가 말했다. 뒷산 기슭에 있는 상려집에 갔다 오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안 그래도 거긴 유령이 자주 나온다는 곳 아닌가? 그런데 누구부터 갈 텐가?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먼저 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모두들 겁나는 모양인데. 좋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갔다 오겠어. 그까짓 귀신 따위에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런데 자네가 그곳에 다녀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그럼 이 손수건을 상여에 못 박아 놓고 올 테니 다음 사람은 못을 빼고 손수건을 되찾아오면 되잖아. 밖은 한겨울로 찬바람이 싱싱 불고 하늘에는 큰 달이 마녀의 눈썹처럼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외로이 걸려 있었다. 겁쟁이 같은 친구들, 내가 얼마나 담이 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다리고들 있으라고. 그 친구는 휘파람을 불며 겁없이 상려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갔다. 이크, 저게 뭐지? 지금껏 겁없이 용감했던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이거 쓸데없이 큰 소리 쳤다가 정말 귀신에게 혼나는 거 아닐까? 그는 겁이 나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냥 갔다가는 다음 친구가 와서 자신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테니 다른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다. 생각 끝에 아무래도 상려집까지 갔다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물론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상려집을 향해 걸어갔다. 상려집은 그날따라 금방이라도 귀신들이 나올 것 같이 바람이 불 때마다 문짝이 삐걱거렸다. 이거 다리가 떨려서 죽겠네. 어서 손수건에 못을 박아놓고 가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놓은 망치로 상여의 못을 박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몰아쳤다. 못을 박는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재빨리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서는 그의 옷자락을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그는 귀신이 자기를 붙잡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 부리쳐 보았지만 오히려 더 힘껏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편 상려집에 간 친구가 한참이나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친구 겁나니까 몰래 집으로 뺑소니 친 거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 친구는 담이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 한 친구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모두들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새자 모두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상려집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상려집 앞에 도착해보니 그 친구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시체를 조사해본 결과 심장마비였다.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무서움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일까? 6번째 이야기, 소름 돋는 순간. 나는 흡연가다. 보통 하루에 5개비 정도만 피운다. 부모님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로 뒷마당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흡연을 한다. 우리 집은 타운하우스 스타일로 2층 또는 3층의 단독주택들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어 집과 집 사이에 틈이 거의 없다. 때로는 앞마당의 잔디를 이웃집과 공유하기도 하며 뒷마당에 나가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이웃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그날도 예외 없이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나이에도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계속해서 들키지 않을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날은 무사히 한 개비를 피웠다. 꽁초를 뒷마당 울타리 너머로 던지려고 계단을 내려갔는데 옆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에 사람이 있네.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는 몰랐다. 그저 그 집 주차장에 있는 차만 본 적이 있을 뿐 그 집 사람과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늘 혹시나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알려질까 신경 쓰였다. 기분이 확 상해 꽁초를 멀리 던지고는 슬쩍 그 집안을 들여다봤다. 타운하우스들은 대부분 구조가 비슷해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바로 주방이 있다. 부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머리만 보였고 어둠 속에서 눈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제 옆집 사람에게도 들킨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내가 그 집에 꽁초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집 창문이 열려 있던 것도 아니어서 연기가 들어갈 일은 없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식후 담배를 피우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가을이라 해가 짧아져서 푸르스름한 달빛만이 쏟아지고 있었다. 평소처럼 꽁초를 울타리 밖으로 던지고는 돌아서서 옆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까 그 사람이 똑같이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분명 1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자세히 옆집을 들여다보았고 그제야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푸르스름한 달빛에 어슴푸레하게 보였던 그 그림은 정말 사람 같았다. 순간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너무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안도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 그림이 1시간 전부터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7번째 이야기, 흉가. 여동생, 형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외할머니 댁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어린 우리들은 심심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형이 흉가에 가보자고 제안하자 저와 여동생은 눈이 번쩍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밑에서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어둡더군요. 어릴 때는 그게 정말로 신기했었습니다. 시원하고요. 어쨌든 흉가 근처에 가니까 강한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무언가가 풍겨나오는 듯한 느낌이 스르륵 나더군요. 어린 나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기에 무슨 일 있겠어. 들어가 보니까 말 그대로 흉가였습니다. 지금 가면 발로 툭 차도 무너질 만한 구조였고
아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귀신이 나와도 같이 농담 따먹기 할 이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없는 것 같더군요. 순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형은 저만치 내려갔지만 나는 여동생을 구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흉가로 뛰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여동생이 누워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업고 뛰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겠지 싶어서 뛰었습니다. 애가 버틸 만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마구 뛰어와서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형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절 보더니만 미칠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이 굳어주었습니다. 물론 형이 못한 걸 내가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동생을 내려놓고 나서 말 그대로 실신했습니다. 제가 업고 있던 것은 큰 바위였거든요.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외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화진이가 업고 있던 거. 거기서 죽었던 아이 무덤에 있던 돌덩이다. 태어나자마자 곧 한번 해야겠다. 그리 알고 있거라. 그 뒤로 가위를 많이 눌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꿈을 꾸면 그 흉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가 뒤따라오고 매일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그때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제 얼굴이 정말 죽을 병을 가진 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퇴원한 뒤에 굿을 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제가 그 굿을 하는 아주머니를 정말로 괴물 보듯 무서워했다고 하더군요. 전 아니었습니다. 전 그 뒤에 타고 있는 매일 꿈에 나오던 머리가 터져서 뇌와 눈밖에 안 보이고 입에서는 히히 소리를 내는 아이를 보고 무서워했을 뿐이었습니다.